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승권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2. 네, 오늘 그 첫 회입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몇 개월 정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쉬었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또 명승권 교수의 명승권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2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신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2월 달에 국립암센터의 국제암대학원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대학원이 있는데 여기 대학원의 대학원장을 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참고로 그 암센터에서도 암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많은 분들이 국립암센터 그러면 병원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조직도 보시면 국립암센터의 그 가장 대표 CEO가 바로 국립암센터 원장이 있죠. 그래서 국립암센터 원장 산하에 사실 4개 조직이 있습니다. 연구소가 가장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속 병원, 그리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그리고 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각 장을 연구소장, 부속 병원장, 사업본부장, 대학원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4번째에 해당하는 단위 조직의 부서장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새롭게 일을 맡아서 일도 여러 가지 좀 정리하느라고 시간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뭐 한 달, 2달 정도 지나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또 홍영월 박사님이 또 다시 한번 시즌2를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또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고요. 지금 또 오랜만에 우리 딸기80님, 랭커 1만, 서윤금님, 반갑습니다. 네, 금분신님, 디자인지, 네, 모두 반갑고요.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크게 2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이 네, 제가 대학원장 된 거 축하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제는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었던 칼슘의 배신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2021년 2월 26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사실 작년 12월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 맞은 이후에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접종을 시작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좀 뒤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많이 늦었죠. 2월 26일 예방접종 시작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바로 3월 초에 접종을 맞았었습니다. 저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먹고 나서 뭐 독감 예방접종 맞은 듯이 뭐 근육통, 열 뭐 이런 거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저는 뭐 거의 특별한 부작용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그 부작용들, 두통이 있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열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개 한 뭐 50대 전후로 해서 그 이하 좀 젊은 연령의 경우에는 증상이 상당히 좀 빈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5, 60대 이후에 5,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어르신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부작용이 좀 덜했다는 것이죠. 실제 임상시험 결과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럼 저도 뭐 아재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1분기 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종사자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의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시작되는
이번 달 4월 지난주부터죠. 65세 이상 고령자, 75세 이상 어르신 분들도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 성인들 18세에서 49세 사이, 그리고 뭐 소아 또 포함해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이제 예방 접종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스케줄은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단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접종 요거는 이제 오늘 아침까지인데, 오늘 낮에 업데이트된 거 보니까 요거 보시면 1회차 맞은 사람이 96만 명으로 돼 있죠. 근데 지금 오늘까지 업데이트된 거 보니까 99만 뭐 7천인가 99만 9천 뭐 이 정도, 거의 100만 명인데 내일 오전이 되면 이제 10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도 시작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뭐 4월 4일 어제 뉴스 같은 게 보면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7명이 사망했다. 근데 보건당국에서는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사망한 건지 아닌지 아직 불분명하다. 특히 이제 이 7명 같은 경우는 1,800만 명 가운데 백신 접종을 받은 1,800만 명 가운데 30명에게서 혈전이 보고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7명이 혈전으로 숨졌는데 22명은 뇌정맥동 혈전증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정맥동 혈전증, 이것도 일종의 뭐 혈관에 피가 응고가 돼갖고 막아갖고 생기는 질환이죠. 뇌정맥동이라는 거는 이제 뇌에서 정맥 각 조직에서부터 혈류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목 정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루트를 갖다가 뇌정맥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혈전, 피떡 응고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뭐 기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백신이 진짜 부족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이제 찾아보니까 이 뇌정맥도 혈전증이란 거는 일반 인구 100만 명 중에 2명에서 5명,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800만 명에 대입을 해보면 이것에 18배면 대략 2명에서 5명이면 3명이라고 보면 38, 24, 한 54명 정도에서 혈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도. 뭐 그게 보면 오히려 그것보다 수치가 적은 것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과연 이런 사망이나 혈전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포함해서 코로나19 백신 맞아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서 걱정 많이 되시겠죠. 이 부분을 지금까지 나온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맞을까 말까, 지금 이 주제를 갖고 제가 사실은 서울신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말일 정도의 칼럼을 쓰고 있어요. 명승권의 근거중심의학이라는 칼럼인데요. 여기에 가장 최신 3월 22일 2주 전에 코로나19 백신 맞을까 말까에 대해서 내용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한번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최근 지금 현재 코로나 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백신 접종을 맞고 국내 이상 반응 발생 동향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가 이제 3월 25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월 26일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로 3월 25일까지, 즉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어떻게 됐냐. 먼저 간략하게 보면 지난 1개월간 전체 접종자 77만 건 중에 1.3%의 이상 반응이 신고됐습니다. 1.3%. 그리고 사망을 포함한 중증 사례는 26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70만 건, 그리고 화이자가 6만 4천 건 정도로 되는데요. 뭐 거의 90%대 10%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상 반응 신고율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9,800건으로 70만 명 중에 9,800명이니까 1.39%인 것에 반해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0.42%로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가
대략 한 3, 4배 정도 이상 반응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야, 1.3%? 이거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뭐 좀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그 연구 결과에서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한 임상시험 연구 결과, 그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 그 연구 결과 논문을 갖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논문 1페이지 표지는요, 란셋, 그러니까 의학 분야의 최고의 학술지 중에 하나죠. 영국에서 발행하는 란셋이라는 저널에 올해 1월 9일 날 그 정식으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 영국에서 시행된 4건의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에 대한 중간 보고입니다. 주제는 영어로 복잡하게 써있네요. CHADOX1 nCoV-19 백신. 이게 사실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코로나19 백신의 공식 명칭입니다. 괄호에 되어 있는 명칭이 공식 명칭인데요. AZD1222죠. 여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거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 요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 백신의 세이프티, 안전성과 에피커시, 효능이 어떠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그 3개 나라 국가, 그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에서 시행된 거고요. 18살 이상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갖고 한쪽은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그래서 대조군, 이건 뭐냐면 약효가 없는 그냥 생리 식염수를 투여를 한 거고요. 또 한쪽은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죠. 참고로 여기 CH라고 돼 있죠. 여기 앞에 이 CH는 침팬지의 약자고요. 그다음에 AD는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해서 침팬지에게 잘 발생하는 일종의 우리는 사람을 따지면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가장 대표적인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것의 약자가 AD입니다. 그래서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그리고 OX라는 건 옥스포드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이 약을 개발한 게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와 그다음에 나중에 아스트라제네카랑 같이 해서 만든 약이죠. 그리고 N은 뉴, COV는 코로나 바이러스 약자고요. 19은 19, 코비드 19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투여를 했는데 2020년 11월까지 경과 관찰을 했습니다. 그 전에 최소한 한 3개월 이상 동안 관찰을 한 건데요. 자, 그러면 효능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를 그 한글로 제가 좀 번역을 딱 했으면 더 쉬웠을 텐데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미처 영문으로만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그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효과가 90%다 혹은 95%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60%다 혹은 70%다 뭐 90%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효능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쪽 그룹은 새로 개발한 백신을 100명이 접종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또 다른 100명은 플라시보. 자, 맨날 얘기하는 거죠. 플라시보란 거냐면 위약, 가짜 약이죠. 효능이 없는 약. 여기에서는 지금 보통 생리식염수, 약효가 없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100명, 그리고 생리식염수 100명을 같이 투여를 했을 때 만약에 이 100명 중에 나중에 한 2, 3개월 후까지 관찰을 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진단받은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 이게 5%겠죠. 그리고 플라시보, 가짜 약을 투여받은 사람에서 25명이 걸렸다 그러면 100분의 25니까 25%죠. 그래서 분모에다가는 가짜 약을 투여받은 사람 중에 코로나19 걸린 사람들 분율을 여기다 놓고, 분자에다가는 백신을 투여받은 사람에 있어서
코로나19 발생한 사람의 분율. 요것의 비, 요걸 이제 보통 의학용어로 상대 위험도라고 합니다. 이 지금 현재 뭐 25%분의 5%니까 상대 위험도가 어떻게 됩니까? 5일은 5분의 1이니까 20%네요, 20%.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그룹은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보다 코로나19 발생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만큼 적은데 그걸 1에서 빼주니까 1에서 0.1 빼니까 이걸 80%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0명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0이 되니까 1이 돼서 효능이 100%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몇 개월입니까? 약 7개월에 걸쳐서 총 23,000명이 등록을 했고요. 이 중에 반 정도는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았고 반 정도는 생리식염수를 투여받았는데 결과 효능이 어떻게 됐냐? 일단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그 그룹도 두 개로 좀 나눴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2번을 맞죠. 21일 간격, 4주나 혹은 8주 간격으로 2번 맞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맞았을 때는 표준 용량으로 맞고 그러니까 반을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을 때는 표준 용량 맞은 그룹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효과가 좋아서 90%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표준 용량을 2번 계속 똑같은 용량을 맞은 사람은 60%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그 두 그룹을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평균이 70%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가짜 약을 맞은 그룹에 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그룹에 있어서 코로나19 발병률이 70% 정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은 어땠냐? 자, 부작용도 여기에서 봤을 때 백신 맞은 그룹에서 84건의 중증 반응이 나타났고요.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대조군에서 90일. 오히려 뭐 코로나19 백신 맞은 그룹에서 좀 그 빈도가 좀 적었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인과관계를 봤을 때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는 한 3건 정도만 인과관계가 있었는데요. 특히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하나, 그다음에 대조군에서 하나, 그리고 뭐 하나는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중증 이상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2만 명, 물론 뭐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1,800만 명 이상이나 맞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몇 억 명 이상 맞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또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잘 계획된 임상시험 결과에서 봤을 때 효능은 대략 최소한 60%에서 90%까지 평균적으로 70% 나왔고 부작용의 빈도도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백신 그룹에서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도 보고되고 또 혈전도 보고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독감 백신 접종 맞고 사망한 사례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바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금연치료제로 지금 현재 쓰는 약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이 바로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요거는 성분명이고요. 상품명은 챔픽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먹는 거고 한 3개월 정도 복용을 하는 거죠. 2015년 1월 이전에는 본인이 비용을 전부 다 대야 됐기 때문에 3달에 걸쳐서 거의 한 3, 40만 원 이상 들었거든요. 하지만 2015년 1월부터 정부에서 담배 팔고 나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이 약값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처음 금연치료제 바레니클린이 나온 게 2006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국, 다른 나라에서 이제 2006년, 2007년에 걸쳐서 다 사용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이 약이 들어왔는데요. 문제는 이 약을 복용한 이후에 자살 빈도가 보고가 되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9년도, 그러니까 2009년이면 2006년에 약이 나오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논문은 과연 이 새로운 금연치료제인 바레니클린이 자살 행동과 관련이 있나, 이것에 대한 얘기죠. 일단 2006년에 바레니클린 미국에서 처음 출시한 이후에 복용자 중에서 우울감이나 자살, 그리고 자살 시도 등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바레니클린 제조 회사에게 박스드 워닝을 요구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제품의 박스 포장에다가 경고를 붙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미국 FDA에서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 방법이 박스드 워닝이거든요. 뭐 이런 거죠. 담배 같은 거 파면 이거는 뭐 암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경고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영국에서는 그 이전부터 2007년 12월에 보건의약품규제위원회 MHRA라는 그런 단체에서 바레니클린의 우울 및 자살 관련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시행을 했어요. 12월에. 그랬더니 그 이후에 2008년 1월, 2월 가면서 자살 관련 부작용 보고가 3배 이상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2007년도 12월까지 보면 2007년도 초반에 이 바레니클린이 출시되고 나서 100만 태블릿당 이 자살에 대한 보고가 2명 미만이었어요. 근데 12월에 들어서 한 3명 내외가 되니까 이때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자, 바레니클린을 먹으면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랬더니 바로 이듬해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까지 거의 6개월간에 걸쳐서 100만 태블릿 정당 이 건수가 3명, 4명에서 거의 10명까지로 올라갔어요. 거의 3배 정도 증가했나요? 문제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사그라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어서 실제 이 논문에서는 과연 이 바레니클린이 기존에 사용돼 왔던 금연치료제인 먹는 약 부프로피온, 그리고 붙이는 니코틴 패치, 그리고 껌,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자살 행동이 높아지는지, 이것에 대한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NRT, 이게 뭐냐면 니코틴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라고 해서 니코틴 대체요법 받은 사람 6만 명, 그리고 신약 바레니클린 투여받은 사람 10,000명, 그리고 기존의 금연치료제 먹는 약인 부프로피온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바레니클린과 부프로피온, 그 다음에 기타 니코틴 대체요법이랑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자살의 경향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없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논문이 나오면서 그 자살이나 우울증 위험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200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14년째 우리 금연클리닉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우울증이 좀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주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른 약들을 먼저 우선으로 쓰는 게, 특히 부프로피온 같은 약을 쓰는 게 좋겠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이게 접종이 대규모로 시작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보도가 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이런 데서 사망에 대한 보고가 약간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혈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것이 인과관계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인구 집단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혈전 빈도수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은, 즉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 혹은 혈전 등은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stimulated reporting, 그러니까 자극받은 보고나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네덜란드 몇 군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혈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뭐 젊은 연령에서는 중단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건당국에서는 이 백신의 접종으로 인한 이득과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 이걸 득실을 따져봤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포함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 전에 댓글 좀 읽어드릴까요? 댓글에 보면 엘리사 J, DNA 백신과 mRNA 백신 중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떤 백신을 맞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이 참 많이 이슈가 되는데요. 사실 그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같은 게 현재로서는 효능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부작용도 다소 좀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그 실제 접종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mRNA 백신이 오히려 뭐 좀 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그 부작용의 빈도가 더 많은 걸로 보고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상황에서 보니까 좀 다르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실 선택할 수 있으면 뭐를 맞을까 했을 때는 물론 당연히 그 효능 좋은 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제 또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비용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몇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좀 비싼데 반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최근에 나오는 백신들은 가격이 몇천 원 단위로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선택한다면 비용이 뭐 부담되지 않는다면 효능이 좋은 쪽이면서 좀 안전한 쪽으로 선택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질병이 대유행하는 단계고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면 예방 접종의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거나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미미님, 모든 종류의 코로나 백신 성분이 다 다른가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백신 종류가 좀 많이 다르죠. 이번에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던 상당히 새로운 백신이죠. mRNA 백신이죠. mRNA 백신이라는 건 뭐냐면 전사 RNA라고 그래서 메신저 RNA입니다. 근데 원래 스파이크,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백신이란 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주요 성분 항원을 우리 몸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옛날에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뭐냐면 약독화 백신.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그 악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킨 그런 그러니까 독성을 최소화시킨 백신을 말하는 거고요. 아예 그 독성을 없애버린 그런 백신은 이제 불활성화 백신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주도가 됐었는데 이번에 가장 처음 영국에서 접종이 시작되고 그랬던 백신들은 mRNA 백신으로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mRNA 백신한 건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그 중요한 그 항원으로 작용하는 게 그 외벽에 튀어나와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구성하는 유전 정보가 염기 서열이 있겠죠. 그 정보를 mRNA에다 담아갖고 우리 몸에 주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의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물질을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우리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면 심각한 병은 앓지는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재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외피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항원으로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작동을 해서 인식을 해서 무력화시켜서 결국에는 우리가 열도 덜 나게 하고 혹은 아예 안 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증상, 특히 폐렴이나 이런 중증 사망으로 이런 걸 막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mRNA 백신의 기본 개념이고요. 요거 말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벡터 백신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전달을 할 때 우리 몸에 그 독성을 초래하지 않는 침팬지에게서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를 매개체로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물질을 넣어갖고 우리 몸에 주입을 함으로써 또 우리 몸 안에서 항체를 형성하게 되는 이런 기전으로 하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입자, 바이러스 유사 입자라고 해서 바이러스 like particle 이런 기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전을 통해서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맞춰지고 있는 거는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그 매개체 벡터 백신이 아데노바이러스 매개체 백신이 되겠습니다. 자, 조윤경님, 92세 되신 어머니께서 병원 7개 과약을 복용 중인데 백신을 맞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약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금기되는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을 때 당연히 의사가 문진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문제이긴 한데 7개과 약을 복용 중이면 약의 종류가 10개 이상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10개 이상 15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딱 따지고 보면 필요하지 않은 약을 먹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환자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한 10개 이상 먹었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한 4개 정도, 3, 4개 정도로 좀 줄인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7개과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일단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좀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한번 그 암센터 가정의학과 외래 예약을 하셔갖고 화요일마다 제가 오전에 외래가 있으니까요. 예약을 하시면 되겠고요. 딸기80님,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인데 백신 접종 이전에는 코로나 환자 어떻게 치료하셨나요? 그때 백신 나오기 이전에는 설명 다 드렸었죠.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2차적인 세균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요. 증상대로 그걸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으면 당연히 벤틸레이터라고 해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서 숨을 잘 쉴 수도 있도록 해주고,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리게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대증요법을 사용했죠. 그리고 백신 접종 이전에 치료를, 사실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죠. 예방하는 약인데 지금 현재도 치료제는 확실히 입증된 게 몇 개 없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약제는 스테로이드 제제, 즉 경증에서는 효과 입증되지 않았고요. 약간 그 중간 정도부터 해서 심한 환자에 있어서 이 스테로이드 제제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렘데시비어라는 약의 효능이 있다, 자체 임상시험을 통해서, 미국 내에 이루어진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과 있는 거로 정식으로 승인을 한 데 반해서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다국가 임상시험 연구 결과 어떤 약제도 현재까지 효과적인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또 렘데시비어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빨리 치료제가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요. 이영숙님, 아스트라제네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부작용은 아까 1.3%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3% 정도의 부작용, 대개는 이제 뭐 두통이나 근육통 이런 경미한 증상이 많고요. 사망이나 혈전증과 같은 거는 빈도가 여전히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에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그 혈전에 관한 문제는 좀 더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신 부작용 혈전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 100mg 먹어도 되나? 이런 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디선가 임상시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솔지님, 뇌혈관 협착증 약 복용 중인데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될까요? 뇌혈관 협착증, 그러니까 뇌혈관이 좀 좁아져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혈전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약 복용 중인데, 이 부분은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증에 의한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치명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이 다른 특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맞을 것을 권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 해당 전문의 주치의와 좀 상담해 보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MRU님, 항암 주사 치료 중인데 백신 맞아야 됩니까? 네, 이 부분도 특별히 비적응증이나 절대 맞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님, 얀센, 존슨앤존슨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부작용이 덜한 거예요. 존슨앤존슨 백신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좀 리뷰를 자세히 못 해갖고 나중에 다음 주 정도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느 백신이든지 약간의 부작용들은 다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가 화이자보다 좀 빈도수가 확실히 3-4배 이상 부작용 빈도가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접종을 금지할 정도의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이자 백신 금기증에는 PEG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이게 PEG가 뭐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릭서님, 의사가 2년 전에 비형 간염 맞으라고 했는데 안 맞았습니다. 지금 맞아도 되나요? 비형 간염이요?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은 그동안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3번에 걸쳐서 맞는 게 좋죠. 보통 이제 2가지 방법인데 0일 6개월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지금 맞고 한 달 있다 맞고 지금부터 6개월 있다 맞고 가까운 개인원에서 맞으시면 되고요. 아마도 그 전에 맞은 기억이 없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항체가 없기 때문에 맞으라고 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맞아도 큰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님, 논문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보고가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 부실한 건 사실이지 않나요? 백신 맞으면 즉각적으로 고열과 엄살이 나타나는데 보고서에는 백신과 관계없는 부작용 보고 1.3%라고 합니다. 고열과 몸살,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상반응 신고건에 일반이 아스트라제네카가 9,700건이죠. 여기 한 1.3%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 보면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밤 주인공님이 얘기한 1.3%가 요거에 해당하는 거라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요 9,900건 1.3%가 바로 말씀하신 근육통, 두통, 발열 일반적인 경미한 그 부작용입니다. 이거는 일반 뭐 독감 예방접종 맞아도 이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아나필락시스, 갑자기 이것도 그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서 혈압도 떨어지고 사망까지 초래하는 아주 무서운 것일 수 있죠. 쇼기 이제 쇼까지 가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사망사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혈전증이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증 부작용 때문에 입원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수는
현재로서는 심각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건당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질문이 많긴 한데 9시 40분 10분 남았는데요. 10분 동안 두 번째 내용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두 번째 내용은요. 뭐 제가 쓴 논문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한 12주 전에 요 보도자료가 나와서 여러 가지 그 기사가 나와서 이슈가 됐었죠. 제목 골다공증 예방치료 칼슘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성 높여 이렇게 제가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최근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표지가 이건데요. 영어로는 칼슘 서플리먼트, 칼슘 보충제와 그다음에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자, 분석 방법은 뭐냐면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애널리시스, 메타 분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논문을 지금까지 한 90편 가까이 86편 뭐 이렇게 썼는데 대부분의 그 논문들이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한 논문입니다. 저는 메타 분석의 전문가고요. 자, 이 보도자료 한글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칼슘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협심증 심근경색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 그런 연구가 발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 방법은 뭐냐면 메타 분석이란 건데 이 주제로 그동안 발표된 전 세계에 발표된 임상시험을 저희가 의학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분석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임상시험이 13편이 있었는데요.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임상시험을 할 때는 이 약을 환자들 100명이면 100명에만 투여하면 안 되고 100명이 있으면 이 중에 반은 가짜약, 플라시보, 위약을 투여를 하고 반은 약을 투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반은 가짜약을 먹고 반은 칼슘제를 복용한 그룹이에요. 원래 대개의 연구들이 이 임상시험은 칼슘을 투여한 목적이 골다공증 그리고 골절의 예방에 칼슘이 도움이 되냐 그걸 목적으로 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임상시험들이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것도 확인하는데요. 그 부작용에 있어서 심혈관 질환의 부작용들이 보고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13편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오히려 칼슘제를 복용한 그룹이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15%가 의미 있게 높았습니다. 15%.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5% 적지 않습니다. 15%면. 아까 그 코로나19 부작용 1.3%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10배 이상이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 칼슘이란 거는 잘 아시는 대로 특히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해서 50세 이상에게는 하루에 700에서 1200mg의 칼슘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음식으로 섭취할 걸 일반적으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 부정한 경우는 현재 골다공증 학회에서는 칼슘제를 복용해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런 와중에 약 11년 전에 2010년에 영국 의학협회지, 영국 의사협회지라고도 하는데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7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해 봤더니 칼슘제를 복용한 군에서 심근경색증의 위험성이 30% 높다는 이런 메타 분석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오면서 굉장히 학계에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또 다른 메타 분석이 또 다른 의학 저널에 발표됐어요. 그런데 어떤 메타 분석에서는 아니다, 높이지 않는다 라는 게 한 2개 정도 나오고 아니다, 높이는 것 같다 라는 게 또 하나 나오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시작하기로 결정한 게 한 3년 전입니다. 3년 전, 최소한 3년 전에. 그래서 기존에 나온 메타 분석 논문들을 제가 보니까 이 임상시험이 있으면 그 해당 메타 분석마다 연구 논문을 선택하는 기준이 제각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모든 최대한 임상시험을 다 종합해 갖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종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높이는 거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먹는 칼슘도 그런 문제가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칼슘을 음식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 즉 우리가 뭐 뼈째 먹는 생선이라든가 초록색 채소들, 아니면 뭐 유제품, 이런 것들을 먹는 거는 높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 봤더니 아직은 이것도 가설인데요. 음식이 아닌 칼슘제 형태로 칼슘을 보충할 때는요, 혈중 칼슘 농도가 음식으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높은 농도로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혈관에 이 칼슘이 침착하면서 석회화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들도 또 초래가 되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설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기존으로 우리가 혈전 얘기했지만 혈전도 혈액이 응고되는 거 아닙니까? 피떡이 되는 거. 원래 혈액 응고란 건 자연스럽게 피가 났을 때, 출혈이 됐을 때 먹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혈액 응고인데요. 이 혈액 응고의 기전, 혈액이 응고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또 칼슘입니다. 칼슘이 있어야지 혈액이 응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칼슘을 우리 몸이 너무 많이 받게 되고 축적이 되면 혈관 응고가 너무 많이 쉽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칼슘이나 비타민 D, 우리 골다공증 예방이나 혹은 골다공증 치료, 그리고 골절 예방 목적으로 혹은 치료 목적으로 칼슘과 비타민들을 권장해 왔는데, 오히려 가장 최근에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오히려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미국의 복지부 유관기관인 USPSTF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US, 미국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그러니까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는 방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다음에 칼슘이나 비타민 D가 과연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냐라는 거를 확인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골절 예방에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지식은 2018년 이전 지식만 갖고 있는 의사나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사실 의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평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 의학 지식이란 게 5년 전, 10년 전에는 맞다고 생각했던 게 5년, 10년 지나면서 새로운 연구 결과에서 완전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저는 이 칼슘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물론 저의 메타 분석 하나만 갖고 완전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나온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근거가 부정한 거로 나옵니다. 효과도 없는 데다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음식으로 칼슘 섭취하는 거는 큰 문제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로 칼슘이나 비타민대로 먹지 말고 음식, 즉 우유나 유제품, 요구르트나 치즈, 그다음에 멸치와 같은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등의 지푸른 채소, 그다음에 김, 다시마, 미역 이런 데도 칼슘이 많거든요. 해조류, 콩류 등을 자주 섭취하고요. 또 하나는 비타민 D도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효과 없는 거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고용량으로 주사를 맞거나 먹는 거는 골절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고 대규모 임상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논문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럼 어떻게 되냐? 비타민들을 우리 몸에서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루에 1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됩니다. 일부 의사들이 그렇게 해봤자 혈중 농도 뭐 30나노그램, 20나노그램 정상까지 못 들어온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20이나 30 맞추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20이나 30 이 기준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국민들 검사해보면요. 피검사로 비타민 D 검사해보면 30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여성들에게는 90% 이상, 많게는 95%까지 다 부족증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 국민의 여성의 90% 이상이 다 비타민 D를 평생 먹어야 되는데 이건 엉터리입니다. 요거는 바로 그 정상 기준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높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10에서 대략 20 사이, 15에서 20 정도 사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검사를 할 필요도 없고요. 좀 낮게 나온다고 해서 특별한 임상적 증상이 없는데 굳이 비타민 D를 맞을 필요 없습니다. 먹거나 주사 맞을 필요 없어요. 햇볕을 10분 이상 쬐면 걷기나 달리기, 유산소 운동 충분히 하면 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요, 골밀도가 이렇게 골다공증 딱 경계 마이너스 2.5 T스코어라고 했고, 골밀도 점수 있거든요. 그게 마이너스 2.5 미만이면 골다공증인데, 마이너스 2.5 딱 경계에 있는 사람은 저는 약을 일단 안 써요. 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애매한 단계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루에 10분 이상 쬐면서 햇볕 10분 이상 쬐면서 달리기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1년 있다 봅니다. 그러면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요. 이런 거, 그리고 음식도 먹고 그런다면은 골밀도가 0.2 정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이 나타납니다. 약 없이도. 그런 경우는 약 먹을 필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칼슘이나 비타민 D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의 형태로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리고 제가 제 연구 논문의 이 테이블 2가 뭐냐면 2010년에 메타 분석, 즉 칼슘이 심혈교제를 높인다는 메타 분석이 있었지만 그 뒤로 2013년도에는 약간 정도 증가시킨다는 게 있었는데 반대로 2015년, 16년은 증가시키지 않는다, 관련 없다, 이런 연구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기존의 연구들 4-5개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가장 많은 그 연구 결과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전 게 8개 뭐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뭐 여기 보면 9개, 그렇죠. 12개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아무튼 13개로 제일 많습니다. 어쨌든 제 연구에서는 높이는 건데 흥미로운 건 뭐냐? 관련 없다고 한 연구는 보면 펀딩 소스, 연구비를 어디서 받느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이거 뭐냐면 국립 골다공증 재단인데 이 연구재단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로부터 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거든요. 물론 뭐 이 논문에는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제약회사의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자신들은 주장을 하지만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제 연구 논문은 아무데도 연구비 안 받고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학협회제 2017년도에 칼슘 보충제 골절에 도움되냐, 이것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33편의 임상시험을 다 종합한 메타 분석이 미국의학협회제에 나왔는데 결론,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단독으로 사용하든 같이 사용하든 간에 골절 위험성 낮추지 못해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린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에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는 비타민 D나 칼슘 보충제 골절 예방에 대해 근거 불충분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오늘 9시 53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승권 교수 의학수다 시즌2 첫 회 2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맞아야 되나, 맞아야 되냐. 현재로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맞을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제로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 칼슘제, 비타민제 많이 먹는데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골고루 음식 다양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햇볕에 하루에 10분, 최소한 10분 이상 쬐고 빨리 걷거나 뛰는 운동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한 3-4번 이상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명승권의 의학수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좀 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